따로 배울 데가 없다는 거죠, 사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제 FTA 원산지 규정의 어떤 개괄적인 내용을 배웠고, 그 원산지를 결정을 하는 원산지 결정 기준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완전 생산 기준입니다. 완전 생산 기준. 완전 생산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앞에서 했고, 그것이 이제 반영되어 있는 FTA 원산지 결정 기준이 완전 생산 기준입니다. 이거는 뭐 쉬워요. 간단해요. 뭐예요? 그 나라에서 다 하면 돼요.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이거에 가능하려면 주로 농수산물이겠죠. 농수산물. 아니면 강공업 제품. 그런 것들에 해당이 될 거예요. 공산품에서는 적용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완전 생산 기준이 적용이 되려면 19번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인데, 이게 19번 슬라이드에 있는 이 완전 생산 기준이 FTA 원산지 기준이 아니고 WTO 협정의 완전 생산 기준이에요. WTO 원산지 규정의 완전 생산 기준인데, 사실 각 FTA 내용들이 요 내용을 수용을 해가지고 각국의 그 상황이나 여건에 맞춰서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뒤에서 쭉쭉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개별 FTA의 어떤 포인트라든지 그 개별 FTA마다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이나 그 문제점 이런 것들은 뭐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마지막 시간에 한 번 더 체크를 뭐 이제 또 좀 중요한 FTA라고 할 수 있는 한미 FTA나 한EU FTA나 한중 FTA 정도는 다룰 여지는 있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뭐 15개가 넘는 이 FTA를 개별적으로 이게 이렇고 저게 저렇고 다 안다는 것 자체가 저도 힘들어요. 나도. 그건 못해, 나도.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있구나. 이렇게 대충 적용이 되는구나. 이렇게만 충분히 이해를 해도 무방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몇 가지 FTA마다 추가되는 게 있고 빠지는 게 있고 뭐 그렇긴 해요. 예를 들어서 한EU FTA인가 뭐 그런 건 뭐 우주에서 생산 채집한 뭐 어쩌고 저쩌고도 막 들어가 있어요. 우주 공간까지 뭐 사람이 잘 가지도 않는데 왜 그런 걸 넣어놨는지, 미래를 예측하고 언젠가는 우리가 우주에서 뭘 가져올 수도 있겠다 싶어서 넣어놨겠죠. 뭐 어쨌든 그런 그 FTA마다 좀 차이점이 있고, 여기 있는 거는 일반적인 내용이다. 자, 그럼 일반적인 내용도 1차 상품과 2차 상품으로 나눠놨어요. 1차 상품엔 뭐가 있어요? 첫 번째, 그 나라의 토양, 영해, 해저, 바다 밑에서까지 나는 강물성 생산품. 여기는 당연히 뭐 석탄이나 철강석 뭐 다 들어가고요. 뭐도 들어가냐면 바다에서 해저에서 채취한 그 원유 있죠, 원유. 그것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당해 국가에서 수확 채집되는 식물성 생산품, 곡물, 쌀, 밀, 뭐 이런 거죠. 옥수수 뭐 등등등. 자, 그 다음에 당해 국가에서 출생 및 사육된 동물, 돼지, 소, 말, 양. 그렇죠? 그 다음에 당해 국가에서 산동물로부터 얻은 생산품,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얻은 생산품이 뭐가 있을까요? 우유. 보통 우유를 먼저 얘기하는데 달걀을 좋아하나 보네요. 내 다이어트 할 때 달걀로 다이어트 했던 얘기 했죠. 단백질만 먹어서. 100일이 넘는 동안 하루에 아침에 계란 2개, 뭐 상황에 따라서 계란을 하루에 한 7, 8개씩 먹었어요. 밥 안 먹고. 그러니까 이제 계란만 봐도 막 짜증이 나. 쳐다만 봐도 짜증이 나. 이제 얼굴 동그란 사람이거나 머리가 이렇게 계란처럼 생긴 사람만 봐도 이제 막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 마트에 가잖아요. 계란이 쌓여 있잖아. 그럼 계란이 있는 쪽으로 안 가요. 그거를 100일 동안, 그러니까 보통 다이어트 하면 닭가슴살에 신물 난다 그러잖아. 이제 막 계란도 이제 막 쳐다만 봐도 짜증나요. 그렇게 돼요. 사람이. 당분간은 계란을 안 먹으려고. 라면 먹을 때도 계란 빼먹고 있어요. 다이어트 하고 나서 라면을 먹긴 먹는데 라면을 진짜 면만 먹어요. 유지어트 중이라서. 들어는 봤어요. 유지어트라고. 가정의학과 피셜, 다이어트를 한 사람은 그 몸무게를 유지하려면 6개월은 유지어트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야 몸에 항상성이 생긴대요. 참고로 알아두면 됩니다. 참고로. 그래요. 그 지금
이제 연말에 친구들을 잠깐 보니까 깜짝깜짝 놀래더라고. 내가 처음 시작할 때 뭐 다이어트 처음 시작하고 나서 23kg가 빠졌더라고.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여학생들은 좀 감이 안 올 텐데 퍼센트로 얘기하면 몸에 한 20%를 뺀 거예요. 전체 몸에서. 그렇잖아요. 여자 몸, 그러니까 100kg인 사람이 20kg 뺀 거랑 50kg인 사람이 40kg 된 거랑 그거 같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좀 많이 놀라더라고 사람들이. 근데 지금 유지어트 중이에요. 유지어트. 아무리 유지어트라도 계란은 못 먹겠더라. 아마 저는 죽으면 지옥에 계란 그 닭들과 함께 가 있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닭과 계란을 먹어가지고. 자, 아무튼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얻은 생산품. 우유, 계란, 또 뭐도 있냐면요. 꿀 같은 것도 있어요. 그렇죠? 꿀. 자, 그 다음에 당해 국가에서 행해진 수렵, 어로로부터 얻은 생산품. 생선. 그런 것들 당연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당해 국가의 선박이 해양 어업에서 획득한 생산품. 이게 이런 거 있죠. 배 타고 나가가지고 그 나라 영해 말고 공해상으로 나가가지고 획득한 생산품. 뭐 그런 것들도 됩니다. 그 나라 국적 어선이 일종의 영토 역할이 되어서 영토가 돼서 거기 나가서 영해 나가서 어떻게 뭐 취득하는 뭐 그런 뭐 참치라든지 다랑어 이런 것들도 당연히 완전 생산 기준으로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해 국가의 영해의 해저, 토양, 하층토에서 생산품 뭐 이런 것들도 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상기 6항이 정하는 종류의 2차 상품은 상기 6항이 정하는 종류의 생산품만을 가지고 공장선, 그러니까 배에서 제조 작업한 거. 그러니까 6번이 뭐냐면 원양어업 해가지고 얻은 걸로 참치 캔을 만들었다든지 뭐 그런 거 인정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제조 가공 작업에서 생긴 부산물, 폐기품 이런 것들 부산물. 자, 그 다음에 당해 국가에서 상기 1 내지 9항 이거 원래 제가 표시를 잘못해가지고 이게 8번, 9번, 10번이었어요. 1, 2, 3이야.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들로 얻어진 생산품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산품.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해당되죠. 예를 들어서 사육된 동물이니까 소, 돼지가 있잖아. 소, 돼지 죽이면 소고기, 돼지고기가 나오죠.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우유로 만들 수 있는 게 또 있죠. 치즈라든지 요구르트라든지 그런 것들. 그런 것들도 다 완전 생산 기준에 적용이 돼요. 이건 간단하잖아요. 이게 쉽잖아요. 그죠? 완전 생산 기준은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다툴 여지도 없고. 문제는 실질적 변형 기준입니다. 실질적 변형 기준. 뭐 사람의 이게 제가 물품의 국적이 원산지라 했잖아요. 사람도 부모가 둘 다 한국 사람이고 아빠 한국 사람, 엄마 한국 사람. 태어난 것도 서울에 있는 어느 병원. 그러면 그 사람 국적은 우리가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 슈돌에 나오는 뭐 나은이처럼 아빠 한국 사람, 엄마 스위스 사람. 태어난 데는 스위스. 얘는 그러면 한국 사람인 거야, 스위스 사람인 거야, 뭐 그런 경우 있죠. 그거를 결정하는 게 뭐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속지주의, 뭐 속인주의. 그 속지주의 때문에 뭘 해요? 원정 출산하잖아요. 그 태어난 나라를 기준으로 국적을 삼는. 그런 것처럼 물품도 이 물품의 생산에 2개 이상의 나라가 관여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원산지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물품은 사람은 속지주의, 속인주의였지만 사람은 뭐다? 실질적 변형 기준입니다. 그 물품을 생산하는데 실질적인 변화,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킨 나라가 원산지가 돼요. 그러면 그 실질적인 변형이란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는데 그 기준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세번 변경, 두 번째가 부가가치, 세 번째가 특정 공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사실 3번 변경 기준하고 부가가치 기준인데 3번 변경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사이트 열어가지고 관세청 관세청의 관세 포탈이 있어요. FTA 포탈 거기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뭐 관심 있는 친구들은 거기로 자기들이 직접 들어가서 찾아볼 수가 있으니까 관세청 치고 FTA 포탈 치면 아까
아까가 아니지. 지난 시간에 보여줬던 그 사이트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서 보다시피 모든 물품이 HS 코드로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3번 변경이라는 거는 그 3번은 HS 코드를 말합니다. 그러면 변경은 뭐예요? HS 코드가 바뀌는 가공을 말해요.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주로 봤던 게 커피하고 소주 봤죠. 지난 시간에. 커피가 이게 볶지 않은 커피였어요. 카페인 제거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게 볶은 커피였어요. 이게 6자리. 이게 6자리, 이게 6자리인데 뭐가 바뀌었죠? 요게 요렇게 바뀌었죠. 이게 3번 변경이에요. 뭘 했길래? 커피콩을 볶았죠. 그러니까 커피콩을 볶으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3번이. HS 코드가 바뀝니다. 네, 이게 3번 변경이에요. 그러면 이 3번 변경이 발생한 나라가 원산지가 돼요. 그게 3번 변경 기준입니다. 아니 볶은 거 정도 뭐 중요합니까? 그래서 아까 계속 아까라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불인정 공정 있죠. 불인정 공정이 왜 중요하냐면 불인정 공정에 쭉 나열되어 있던 공정을 진행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3번이 바뀌는 경우가 발생해요. 볶은 게 뭐가 중요해? 커피콩을 이거 생산한 나라가 중요하지. 커피콩 사와가지고 로스팅 하고 안 하고, 물론 로스팅도 뭐 엄청난 좋은 기술로 해가지고 어떻게 볶느냐에 따라서 이 커피의 그 바디감과 그 신미가 좀 달라질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렇죠? 예, 근데 그 정도를 알면 정말 대단한 커피 애호가고, 예, 솔직히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는 믹스 커피잖아. 그렇잖아. 그죠? 그냥 건강 때문에 믹스 커피를 안 먹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맛있다, 맛없다만 판단했을 때 믹스 커피가 최고잖아. 그렇지 않아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봤을 때. 어쨌든 이 볶은 정도 이거 갖고 원산지 주기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인정 공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물품은 기본적으로 원재료부터 시작을 해서 가공을 하면 그 가공의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HS 코드가 바뀝니다. 이런 바뀜이 결국에는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실질적 변경에 해당된다. 그래서 그 실질적 변경을 하는 나라가 원산지가 된다. 이게 3번 변경 기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 기준.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원가 계산이에요. 원가 회계. 원가를 계산해보자 이거야. 이 물품의 공장도 가격이 1,000원인데 이 물품에 만들어지기 위한 원가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그래서 얘는 A 나라에서 원자료를 만들었고 B 나라에서 조립을 했고 뭐 C 나라에서 포장을 했고 뭐 정도 했는데 그러면 가장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한 나라가 어디냐? 그러면 그 나라 가장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한 나라가 원산지 국가가 된다. 그게 부가가치 기준이에요. 자, 그다음에 특정 공정 기준이 있습니다. 특정 공정 기준은 뭐냐면 물품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된 혹은 정말로 중요한 공정이 있다라고 칩시다. 생산 과정에서 여러 공정을 거치는데 그래서 그 공정을 수행한 나라, 핵심되는 작업을 수행한 그 나라가 원산지가 된다라고 보는 게 특정 공정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그 우리가 FTA에서 적용하고 있는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 그러니까 각 HS 코드마다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적혀 있는데 그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이 보통 요 3가지를 통해서 원산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요. 많은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복합적으로 사용해요. 복합적으로. 어떻게? 3번 변경 기준하고 부가가치 기준이 같이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3번이 4단위 변경에다가 AND 한 다음에 RVC가 뭐 40% 그러니까 내 영내산 부가가치가 한 40%를 뭐 초과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 실제로 이렇게 특히 어느 부분 뒤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뒤로 간다는 게 공산품, 가공의 정도가 많은 물품으로 가면 갈수록 원산지 결정 기준이 되게 복잡하고 까다로워져요. 그걸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AND로 되어 있잖아요. 3번 변경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영내 부가가치가 40%를 초과해야 된다. 그러니까 3번 변경 기준하고 부가가치 기준이 같이 결합되어서 많이 사용됩니다. 한 개만 사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 문제점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자, 첫 번째 3번 변경 기준부터 볼게요. 원재료와 제품의 HS 분류가 바뀌는 여부. 이 바뀜의 3번 HS 코드의 변경 여부가 원산지 결정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품목 분류의 변경은 보통 2단위, 4단위, 6단위를 기준으로 하는데 HS 코드가 숫자가 6자리인데 요 앞에 2단위, 요 세 번째, 네 번째까지가 4단위, 그리고 이 여섯 번째까지 왜 계속 안 나오는 것만. 6번째까지가 6단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요 앞에 두 자리를 뭐라 그러냐면 류라 그래요. 류. 무슨 류? 종류할 때 류. 그리고 여기 세 번째, 네 번째까지 호라 그래요. 호. 헤딩. 그리고 5번째, 6번째를 서브 헤딩, 소호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3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따라서 6단위가 바뀌어도 품목 분류가 원산지 결정이 되는 경우, 아니면 4단위가 바뀌어야 원산지가 바뀌는 경우, 2단위가 바뀌어야 원산지가 바뀌는 경우, 이런 식으로 그거는 품목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체계가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요. 류가 대분류입니다. 호가 중분류예요. 물품에 대해서. 그리고 소호가 일종의 소분류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 자, 그럼 물품을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무역에서 유통되는 물품을 분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대분류에 해당되는 거. 식품이에요. 그럼 중분류에 고기, 육류. 그러면 소분류에 소고기, 돼지고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분류 체계가. 이런 메커니즘인 거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보면 2단위 변경보다 4단위 변경이 더 제한적인 기준이 되고 4단위 변경이 6단위 변경보다 더 제한적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6단위가 바뀌기 쉽다. 그러니까 4단위, 6단위가 있으면 6단위가 바뀌는 게 더 쉽다. 2단위가 있고 4단위가 있으면 4단위가 바뀌기 더 쉽다. 그 뜻이에요. 소고기, 돼지고기를 예를 들어서 좀 더 가공하는 거, 이거 쉽죠. 근데 육류를 예를 들어서 뭐로 바꿀까? 어류로 바꿀 수 있어요. 소고기를 소세지로 만드는 건 쉽죠. 육류를 식품의 대분류, 중분류에 여기 육류만 있는 게 아니라 어류도 있잖아. 갑각류 이런 것도 있잖아. 랍스터 이런 것도 있잖아. 그러면 소고기를 요 육류라는 분류 안에서 소세지로 만드는 건 쉬워요. 고기 갈면 되니까. 근데 육류를 어류로는 못 바꿉니다. 그런 것처럼 이 6번째, 그러니까 5번째, 6번째 6단위 변경을 하는 건 생각보다 쉬워요. 가공이 얼마 안 거쳐도 돼요. 그런데 이 중분류나 대분류를 바꾸는 거는 상대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6단위 변경이 좀 수월하다. 기준을 충족시키기가 수월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사람한테 적용해 보면 돼요. 자, 대분류가 있습니다. 대분류 중앙대학교예요. 중분류 뭐예요? 경영경제대학이에요. 소분류 뭐예요? 경영학부예요. 여러분들 경제학부나 국제물리학과 가서 수업 한번 들어봐요.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공대 가서 수업 들을 자신 있어요? 공대 전공 수업 들을 자신 있어요? 예. 그거를 생각해 보면 돼. 예. 이게 물건을 세상에 무역을 하는 물건을 카테고리화 시켜놓은 거예요. 품목분류라는 게 HS 코드라는 게. 자,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3번 변경을 통해서 원산지를 결정하면 이 HS 코드란 게 지금 제가 이거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얘는 전 세계 무역 물품을 이렇게 무역의 목적상 카테고리화 시켜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카테고리화 시켜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상행위를 잘 하기 위함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통계를 쉽게 내기 위해서, 물품 무역을 통계를 잡기 위해서예요. 이게 만들어진 이유가 원산지 결정 기준으로 써먹으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아까 불인정 공정 얘기를 했는데 이게 원산지가 바뀌면 안 되는데도 3번이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HS 코드란 게 원산지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게 아니거든. 그런 문제가 있어. 그런 문제가. 그게 단점입니다. 그게 단점. 자, 그래서 여기 쭉 있죠. 뭐 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3번 변경 기준의 이 예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뭐 여러 가지 물품을 예시를 들어도 되긴 되지만 뭐 커피라든지 소주라든지 고기라든지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감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시를 드는 이유가 있어요. 공산품이나 화학 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확 와닿지가 않아요. 화학 제품 얘기해서 뭐 페놀이 어떻고 뭐 메틸렌이 어떻고 나도 잘 몰라. 그건 나도 문과라서. 예, 그거는 여러분들이 확 와닿지 않지만 감자는 와닿잖아. 감자가 뭔지. 여기 감자 모르는 사람 있어? 없잖아. 자, 그러면 감자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강원도에서 감자가 나오면 신선한 상태 혹은 잠깐 잘 보관하기 위해서 냉장시킨 상태, 그런 냉동시킨 그 상태의 감자가 있어요. 그게 0701입니다. HS 코드로. 그래서 얘를 장기 보관 목적으로 습기를 날려버리는, 건조시키는 급속, 그냥 냉동 말고 그냥 냉동실에 놓는 그런 보관 말고 이게 어떤 장기 보관 목적으로 습기를 확 날려버리는 급속 냉동이 있어요. 그렇게 시켜버리면 일종의 건조한 감자가 돼요. 건조한 감자. 그게 0710입니다. 0710. 요 정도 가공. 0710. 자, 그러면 얘를 이제 뭐 이 냉동 감자 상태로 무역을 하거나 하겠죠. 자, 근데 얘를 가공을 합니다. 어떻게 가공을 하냐? 갈아요. 분으로 갈아요. 이거를 이제 뭐 감자를 뭐 분쇄기 같은 데 넣어가지고 아주 거칠든 뭐 아니면 조미라든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1105로 바뀌어요. HS 코드가. 그리고 그 가루가 된 감자 가루 중에는 뭐가 있죠? 전분 있죠. 그래서 거기서 전부만을 뽑아내요. 그러면 1108로 갑니다. 감자 전분. 이거 이제 가루인 거고, 이거 이제 뭐 부침개 해 먹을 때 쓰면 되는 거고, 요 냉동 감자를 커팅을 합니다. 잘라요. 잘라서 이제 일종의 뭐 운반을 하기 위해서든 뭐 포장을 해가지고 운송을 하면 요게 됩니다. 2004. 그리고 요거를 튀기면 2005가 돼요. 근데 2004와 2005의 차이는 뭐냐? 이렇게,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술집에 가가지고 그 감자튀김을 시키면 그 오더를 받은 주방장이 거기서 직접 생감자를 씻어가지고 감자 깎아가지고 커팅해가지고 튀김 튀김가루 묻혀가지고 거기서 직접 튀기진 않을 거 아니야. 보통 어떻게 하겠어요? 포장지에 냉동 감자가 이미 커팅 다 돼가지고 이미 뭐 튀김가루 다 묻혀진 상태로 포장된 그 상태로 상업적으로 판매가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좀 튀기는 거 아닐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게 된 상태 정도가 여기 2004입니다. 2004. 그러면 실제로 기름에 튀겨버리면 2005가 돼요. 저기가 쉽게 말해서 감자 스낵이라든지 감자 칩이라든지 포카칩, 그렇게 다 분류되는 데가 2005입니다. 그냥 감자칩만 저기 다 분류되는 건 아니고 무슨 일반적인 우리 스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가자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2005에 분류되는데 감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다 분류돼요. 그런 식으로 감자 하나가 가공의 정도에 따라서 HS 코드가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 내가 이 상태로 미국에서 감자를 프렌치 프라이를 해먹기 위해서 미국산 감자, 미국에서 커팅까지 다 돼가지고 냉동 처리 다 된 감자를 사와요. 왜 사올까? 싸니까 사오겠지. 그러면 원산지가 어디가 되느냐? 미국이 되겠죠. 왜? 미국에서 자기 나라에서 생산한 감자를 이 상태로 만들었을 테니까. 여기서 이렇게 오는 혹은 여기서 이렇게 오는 가공을 미국에서 했었을 테니까. 그래서 그게 미국의 원산지가 되는 게 세번 변경 기준입니다. 메커니즘이. 자, 그다음에 부가가치 기준. 이거는 원가 계산의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가 2개국 이상에서 가공이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을 했느냐. 그러면 그 부가가치 기준을 재야 되겠죠. 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입산 함량, 그러니까 역외 국가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얼마냐. 그리고 국내산 함량, 그러니까 국내에서 생산된 부가가치가 얼마냐를 놓고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FTA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한 나라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양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역내에서 생산된 부가가치 비율, 그래서 RVC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이 역내는 뭐 예를 들어서 한미 FTA다라고 하면 이 역내 부가가치 비율은 뭐겠어요? 한국 아니면 미국에서 생산된 부가가치. 자, 그러면 이 RVC를 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가가치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값을 알아낼 때 전체 가격에서 얼마를 차지하는지를 알아낼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직접적인 비용을 직접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게 직접법이고, 반대로 해당 비용이 아닌 애를 빼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공제법입니다. 그거는 어떤 걸 쓰는지는 그 FTA나 아니면 그 물품이나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라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좀 깊게 말씀을 드리면 각 FTA마다 이 공제법이든 이 직접법이든 이 RVC 그 산출법이든 계산 산식이 조금씩 다 달라요. 어떤 나라는 부목값을 EXW 가격으로 하기도 하고요. 어떤 나라는 FOB 가격으로 하기도 하고요. 근데 뭐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 없잖아. 부가가치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원산지를 결정을 한다. 그겁니다. 예시를 볼게요. 예시. 자, 수입산 함량 방식. 한 애프터 FTA에 계속 나오죠.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커피. 090121이에요.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거래 가격. 공장도 거래 가격이 쉽게 말해 EXW 가격이죠. EXW 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않을 것. 뭐예요? 비원산지. 한 애프터 FTA의 비원산지는 어딜 말하겠어요? 한국과 스위스와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와 리히텐슈타인을 제외한 나라죠. 그 나라에서 어떻게 45% 거기서 그 다섯 나라를 제외한 곳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45%를 넘지 않아야 원산지 결정 기준에 충족된다. 그 뜻입니다. 자, 밑에 RVC를 재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제법이 있고 직접법이 있어요. 요게 같이 쓰이기도 합니다. 한칠레 FTA에서 자동차용 엔진에 대한 원산지 결정 기준에 3번 변경 기준도 있고 밑에 다만 해가지고 공제법에 의해서의 경우에는 45% 이상, 직접법의 경우에는 30% 이상 역내 부가가치 RVC가 발생한 것을 원산지로 한다. 그러니까 전체 물품에서 직접법을 했을 때는 30%, 공제법을 했을 때는 45%의 한국과 칠레에서 창출한 부가가치가 있어야만 한칠레 FTA의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이. 자, 그 다음에 특정 공정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그 물품의 3번 변경 혹은 그 물품의 부가가치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뭐 해야 된다? 어떤 특정한 공정을 수행한 나라가 원산지가 된다. 어떤 경우에 많이 규정되어 있느냐? 직류, 그러니까 의류 제품, 직물 제품에 많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미 FTA의 경우에는 원사 기준, 얀포드 룰 해가지고 물품에 옷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실, 원사를 뭘로 쓰느냐? 원사를 한국산이나 미국산으로 써야 한미 FTA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겁니다. 상대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 EU FTA라든지 뭐 다른 뭐 한 인도 세파 같은 경우에는 얀 포워드 룰이 아니고 패브릭 포워드 룰이에요. 패브릭이 뭐냐? 직물이죠, 직물. 천, 옷감.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만드는 과정이 섬유에서 모카나 누에고치나 이런 섬유에서 실을 뽑아내서 실을 만들고 그 실 가지고 옷감을 만들고 옷감을 가지고 재봉해서 옷을 만드는데 한 EU FTA는 옷감 단계에서부터 그 영내산 그러니까 한국산이든 이걸 쓰면 옷의 경우에도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한미 FTA는 뭐부터 써야 된다? 실부터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특정한 공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특정 공정 기준으로 합니다. 많이 쓰이진 않아요. 특정 공정 기준이. 자, 그래서 실질 변형 기준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의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절대 실제로 이렇진 않아요. 왜? 좀 이해를 돕고자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제 어떤 FTA의 원산지 결정 기준이 이렇다. 그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세번 변경 기준이나 부가가치 기준이나 특정 공정 기준을 이해시키려고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상 임의로. 헷갈리면 안 돼. 실제가 이럴 거라고. 자, 여기서 수입 물품. 수입자가 FTA 상대국으로부터 수입해오는 물건은 뭐냐면 철제 캐비넷입니다. 철제 캐비넷. 많이들 보죠. 어디서 많이 봤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교무실에 많이 보죠. 그죠? 철제 캐비넷. 그거 생각을 해봐요. 그거 물건을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물품을 원산지를 적용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세 번 변경 기준이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철제 캐비넷은 일단 철로 만들었으니까 철강석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그리고 철강석이 아마 뭐 철계를 여러분들이 본 적은 없을 텐데 금계는 화면상으로 본 적은 있잖아. 철도 운반 목적이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주계 형태로 제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계가 돼서 이 주계를 또 얇은 판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서 그러면 그 얇은 판을 또 자르고 붙이고 끼우고 맞추고 해가지고 철제 캐비넷에 문도 만들고 뒤에 프레임도 만들고 바닥도 만들고 하겠죠. 그리고 그 철제 캐비넷의 각 부분품을 결합을 해서 철제 캐비넷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 HS3번이 지금 여기 그 27번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2601 철강석부터 시작해서 주계 7206, 박판 7211, 그 다음에 캐비넷 부분품 940390, 940310 이렇게 바뀌어 왔어요. 근데 만약에 철제 캐비넷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이 3번 변경 기준인데 이 3번 변경 기준이 4단위 변경을 규정을 하고 있다. 4단위 HS 코드가 바뀌면 3번이 변경된 거다 라고 치면 어느 나라가 원산지가 되냐면 이 박판 있죠. 박판 7211에서 940390으로 변경시킨 나라가 원산지가 됩니다. 아니 940390에서 940310으로 만든 거는요. 4단위가 안 바뀌었어요. 이거는. 만약에 HS 3번 변경 기준이 6단위 변경을 규정하고 있으면요. 철제 캐비넷에 대해서 캐비넷 부분품을 캐비넷으로 만든 나라가 원산지입니다. 왜? 5번째, 6번째 나라 이 변경이 이루어진 나라가 더 원산지에 가깝다는 거죠. 아니 이게 지금 캐비넷 부분품에서 캐비넷으로 바뀌는 거 5번째 숫자가 바뀐 건 알겠는데 이것도 4단위 변경에 해당되지 않나요? 5번째, 6번째 자리는 뭐다? 소분류라고요. 소분류.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에 3번 변경을 4단위로 규정을 했다는 말은 중분류가 바뀌어야 원산지를 변경시킨 나라란 거예요. 그래서 5번째, 6번째 바뀐 거는 의미가 없어요. 4단위로 규정을 해버리면. 이게 여러분들이 숫자가 앞쪽에 있으니까 이게 큰 숫자가 바뀌었으니까 뒤에 것도 같이 바뀌는 거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앞에 두 자리는 대분류, 중간에 있는 숫자들은 중분류, 마지막 5, 6번째는 소분류라는 거야. 그러니까 HS 코드 4단위 변경을 규정했다는 건 뭐가 바뀌어야 된다? 중분류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5번째, 6번째 바뀌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근데
규정 자체가 6단위 변경을 인정하고 있으면 소분류만 바뀌어도 원산지가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 기준이 있습니다. 부가가치 기준. 철강석에서 캐비넷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나라를 거칩니다. 여러 나라를 거치면서 여러 공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겠죠. 철강석 2만 원. 뭐 쭉쭉쭉쭉 해가지고 주계가 왔다가 박판이 갔다가 캐비넷 부분품이 됐다가 캐비넷이 되는데 캐비넷 최종적인 완성된 캐비넷에 뭐 공장도 가격이 됐든 뭐 최종 가격이 됐든 10만 원이에요. 근데 이 10만 원에 차지하는 부가가치를 계산을 해보니까 가장 많은 부가가치가 어디서 창출됐느냐? 저 철판을 캐비넷 부분품으로 만드는 공정이 4만 원이에요. 가장 크죠. 이게 B나라에서 했어요. 그리고 B나라는 뭐까지 했냐면 철 주계를 박판으로 만드는 공정도 B국에서 했어요. 그러면 만 원 중에 B나라가 차지한 부가가치가 5만 원이죠. 네, 그럼 원산지가 B나라가 됩니다. 이게 부가가치 기준이에요. 자, 특정 공정 기준이 있어요. 철강석을 뭐 정렬을 해가지고 주계를 만들겠죠. 그리고 박판을 만들고 뭐 캐비넷 부분품 만들고 캐비넷이 있는데 만약에 이 캐비넷 제조에 충분히 중요한 가공 작업이 철강석에서 철강석이 그냥 철강석 상태에는 여러 가지 불순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거기서 순수한 철을 뽑아내는 재련 작업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 그 작업을 수행한 나라가 원산지가 되고 아니야. 철판을 가지고 이거를 자르고 붙이고 하는 그 공정이 매우 중요해. 그렇다면 박판을 캐비넷으로 부분품으로 만드는 요 가공을 한 나라가 원산지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이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실제로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물품의 원산지 결정 기준이 정해진다라는 거죠. 자, 세번 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특정 공정 기준이 있는데 요 기준들에 대한 장단점을 좀 살펴볼게요. 세 번 변경 기준. 요거는 HS 코드가 여러분들이 좀 어렵고 이해가 안 되고 생소한 개념이라서 그런데 HS 코드를 잘 아는 사람들은 품목 분류에 대한 이해가 있고 HS 코드를 잘 아는 사람들은 원산지 결정 기준이 세 번 변경 기준으로 되어 있으면 완전 이해하기 쉬워요. 예측성이 높아요. 이거 적용하기 쉬워요. 코드 딱 바뀌면 세 번 딱 바뀌면서 원산지가 결정이 돼 버리니까 간단합니다. 부가가치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가 계산의 영역이에요. 원가 회계 알잖아.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안 들어봤나 아직? 예. 어렵잖아요. 원가 회계. 이게 뭐 여러 가지 물품의 명세도 있어야 되고 원자재 이런 거 계산도 해야 되고 가치도 계산해야 되고 그리고 직접 비용만 계산하고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니죠. 원가 계산 보면 여러분들 간접 비용도 엠빵 해야 돼가지고 뭐 아주 복잡하잖아요. 예. 이게 부가가치 기준이 생각보다 이 계산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세 번 변경은 간단하잖아. 코드 딱 바뀌면 뭐 원산지가 돼버리니까. 예. 그래서 예측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HS 코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절대로 원산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야. 통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보니까 안 맞아요. 뭐가 안 맞아. 그래서 불인정 공정이 필요한 거야. 또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HS 코드가 이게 4년 주기마다 바뀌는지 7년 주기마다 바뀌는지 저도 좀 헷갈리는데 매년은 아니고 이제 주기적으로 개정을 합니다. 왜 주기적으로 개정을 하냐면 HS 코드란 게 전 세계가 무역하는 물품에 대해서 품목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신상품들이 나와요. 신상품들이. HS 코드 기존에 있는 HS 코드로는 분류할 수가 없는 신상품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뭐 원산지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예전에 뭐 한 7, 8년 전의 이야기인데 어떤 게 있었냐면 휴대폰은 휴대폰이죠. 스마트폰도 여러분들이 휴대폰이라고 볼 수 있잖아. 자, 노트북은 노트북이죠. 그죠? 근데 휴대폰과 노트북의 그 어디쯤에 해당되는 애들이 나타났어요. 한 7, 8년 전에. 잡스께서 살아 계실 때. 짠 하면서 손에 딱 들고 나죠. 뭐예요 그거? 아이패드 몰라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걔는 휴대폰이야 노트북이야? 태블릿이죠. 그럼 맞죠. 태블릿은 맞는데. 그러니까 얘를 휴대폰으로 볼 거야. 컴퓨터로 볼 거야. 컴퓨터의 구성 요소를 다 갖추고 있어요. 입력 장치, 출력 장치, 중앙 처리 장치,
기억 장치 다 갖고 있잖아. 컴퓨터하고 똑같잖아. 휴대폰의 구성도 다 갖고 있어요. 뭐예요? 통신칩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통신망 이용하잖아요. CDMA 이용하잖아요. 지금 4G 이용할 수 있잖아요. 아이패드로. 그렇죠? 휴대폰의 성격과 컴퓨터의 성격이 다 있는데 어디로 분류할 거야? 그게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왜 문제가 됐냐면 제가 그 WTO IT 협정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WTO 회원국들 사이에서 노트북을 수출입하면 관세가 0%다. 근데 휴대폰은 세율이 있거든요. 그러면 태블릿 PC가 휴대폰이 되면 관세가 있고요. 태블릿 PC가 노트북으로 분류되면 관세가 없어요. 싸울만 하지 않아요? 각국들이 목숨 걸고 엄청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결론만 말해줄까요? 통신칩이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와이파이 버전 말고 3G 버전이나 4G 버전 있죠. 걔는 휴대폰이에요. 근데 와이파이가 그러니까 이 통신 기능이 삭제된 애들 있잖아. 와이파이 기능만 있는 애들. 걔들은 그냥 컴퓨터예요. 웃기죠. 뭐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부가가치 기준. 이거 생각보다 말은 설명하는 저는 간단한데 이게 생각보다 막상 실제로 적용하는 사람들은 머리 아파요. 원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간략하게 얘기를 했지만 FTA마다 계산 방법이 달라요.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법. 똑같은 물건이죠. 똑같은 물건에 원가 계산을 하죠. 원가 계산 자료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한미 FTA에서는 적용하고 한EU FTA에서 적용하려고 그러면 계산 산식이 달라. 함량도 달라. 이 기준이 여기는 40%였는데 여기는 35%야. 근데 내가 만든 물건은 38%야. 이거 어떡해? 그런 경우가 생겨요. 실제로 기업들이 경영을 하다 보면. 그래서 FTA가 우리나라가 적용하고 있는 FTA가 15개입니다. 이 15개 FTA들이 각 물건에 각 품목에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적용하는 FTA 결정 기준이 유사한 경우도 많은데 서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업들 입장에서 이 FTA를 활용을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에 빠집니다. 수출 국가, 그러니까 수출 대상 국가가 바뀌면 물품의 프로세스도 바뀌어야 할 판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뭐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FTA가 효과가 있느냐, 뭐 FTA 협상을 잘 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FTA는 15개의 FTA를 맺어졌지만 사실상 그 안에 EU와 아세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50개가 넘는 국가들을 우리가 FTA를 체결을 하고 있는데 그 50여 개 국가들은 이미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수출 시장이고 무역 상대국들이에요. FTA는 쉽게 말해서 무역을 할 때 요거 좀 특혜 좀 받으려고 할 수 있는 뭐 변수가 아니고요. 거의 상수에 가깝습니다. 미국, 중국, EU, 아세안 우리가 무역 안 하고 살 수 없어요. 하면 결국에는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잘 활용을 하는 게 중요하죠. 왜? 관세 인하 효과를 보니까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있으니까. 그러려면 결국에는 이게 경제적인 효과 아니면 양국 간의 뭐 무역 협정, 무역 협상 이 문제가 아니라 기업 경영의 수준으로 내려오면 기업들은 뭐가 중요하느냐. 이 복잡하고 어렵고 각 FTA마다 상이한 FTA 규정들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의 문제예요. 이제 FTA는 좋은 FTA, 나쁜 FTA가 이제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15개 FTA를 체결한 나라고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계속 이거에 우리가 이 15개 FTA를 이제 안 할래 할 수 없어요. 만약에 하나의 FTA도 이제 안 할래 하면 국제적 고립을 스스로 감수해야 됩니다. 외국과의 약속을 저버린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잘 활용하는 방법은 뭐냐? 기업 수준에 내려와서는 이 특혜 제도, 여러 가지 뭐 원산지 제도라든지 특혜 원산지 제도, 뭐 여러 가지 검증, 증명 이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기업들이 잘 받아들여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의 문제. FTA마다 적용 기준이 다 다른데 그걸 다 해야죠. 뭐. 그런 거죠. 이게 이미 좀 좋은 기업이라고 할까요? 대기업? 어느 정도 규칙되어 있습니다. 프레임워크가 다 짜져져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거는 저렇게 하고 이 품목은 이렇게 하고 다 있어요. 다 이미 ERP나 뭐 여러 가지 프로세서상으로 다 구축되어 있는 기업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새로 체결하는 FTA.
그리고 새로 만들어지는 신상품, 그리고 새롭게 뭐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또 이런 가정, 연구하고 적용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칠레 FTA 같은 경우에 14년이 됐잖아요. 발효된 지. 그래서 FTA 활용률이란 게 있어요. FTA 활용률이란 게 뭐냐면 그 나라하고 무역을 하는데 FTA 특혜 관세를 적용받는 비율을 말해요. 한칠레 FTA는 이게 14년이 되다 보니까 90%가 넘어요. 한칠레 간의 무역에 적용되는 특혜 관세가. 근데 한 콜롬비아 FTA가 가장 마지막 FTA였잖아요. 발효된 지 2년밖에 안 됐잖아요. 이거는 그 활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준비가 안 됐다기보다는 이제 아직 구체적으로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뭐 문제라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기업 경영이나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맞춰서 변화할 거기 때문에 활용률은 점점 올라갈 거예요. 예, 한칠레 FTA처럼. 그래서 이런 원산지 결정 기준에 이런 것들이 있고 이 기준들이 이제 각각의 장단점,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세번 변경 기준에는 좀 빨리 파악하는 장점이 있으나 이 적용에 여러 가지 에러가 있고 부가가치 기준에는 정확하죠. 이거는 부가가치 딱 계산해가지고 딱 답이 나오면 원산지예요. 여지가 없어요. 근데 원가 계산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원가 계산에. 이게 또 그런 게 있어요.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면 40% 기준을 충족을 시켰다가 나중 가서 이 원재료 가격 상승해가지고 이 40% 기준이 충족이 안 되고 이런 골 때리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요. 네, 그런 원가 계산의 영역에 있다. 자, 그리고 특정 공정 기준은 사실 세번 변경이나 부가가치에 비해서 그 사용 빈도가 좀 적습니다. 주로 이제 뭐 의류 제품 이런 쪽으로 국한되어서 한정되어서 사용되어지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특정 공정의 기준을 잘 적용을 하려면 여러 가지 증빙 자료라든지 뭐 그런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사실 특정 공정 기준에는 이게 입증하기가 난감해요. 나중에 뭐 증빙 뭐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